성공한 남자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시한폭탄과 같은 성병의 숙주였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90%의 남성들이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을 신체적 통증으로 먼저 깨닫는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완벽한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이 잔혹한 진실을 단 2분 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42살의 가장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낯선 사내와 타협하며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지우는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이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중견 IT 기업의 최연소 본부장이라는 직함,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단아한 아내 소희까지. 그의 삶은 마치 갓 개통한 고속도로처럼 매끄럽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불길한 신호가 몸 안에서 소리 없이 고개를 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미미한 위화감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중요한 주간 회의를 앞두고 화장실을 찾은 지우는 하복부 끝단에서 찌릿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과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일 계속된 야근과 스트레스가 전립선 어디쯤을 건드린 것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목요일이 되자 증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요도를 타고 올라오는 날카로운 통증은 마치 달궈진 바늘이 점막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극심한 자극을 동반했습니다. 결국 지우는 점심시간을 쪼개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낮은 조명의 대기실에 앉아있는 지우에게 묘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곧이어 무표정한 의사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성병입니다. 클라미디아와 유레아 플라즈마균이 검출되었네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종류입니다. 의사의 말에 지우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아내 외에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런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최근 1, 2주 사이의 감염이며 본인이 깨끗하다면 반드시 배우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냉혹한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셔츠를 다려놓고 정갈한 미소로 배웅하던 아내 소희. 그녀의 맑은 눈망울 뒤에 다른 남자의 잔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지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혼란이었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린 그의 손은 이제 남편이 아닌 진실을 추적하는 사냥꾼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희의 콧노래 소리가 이제는 그의 고막을 찢는 예리한 칼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지우는 핸들을 부서질듯 꽉 쥐었습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조금 전 비뇨기과 의사가 무심하게 내뱉은 진단명은 지우의 완벽했던 세계를 단숨에 모래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전염성이 극도로 강하다는 클라미디아와 유레아 플라즈마라니. 아내 소희 외에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우에게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날아온 인생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를 찢는 듯할 겁니다. 하지만 지우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소희의 멱살을 잡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40대의 비즈니스 정글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그가 뼈저리게 배운 것은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순간 모든 패를 잃게 된다는 냉혹한 진리였습니다. 만약 소희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 화를 내는 것은 그녀에게 방어막을 칠 시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라고 묻는 순간 증거는 인멸될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침묵의 탐으로 가라앉을 터였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머리로 다음 단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은 원래 기다림의 미학이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디퓨저 향기와 함께 소희가 평소처럼 눈부신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놨어.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현모양처였습니다. 너무나 정갈하고 평화로운 그 모습에 지우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소희의 맑은 눈망울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저 투명한 눈동자 뒤에 과연 다른 남자의 잔상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 지우는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사리에 가까운 분노를 억누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오늘 회의가 좀 힘들었네. 씻고 나올게. 식탁에 마주 앉은 소희는 평소처럼 남편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정성스레 올려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을 그 손길이 오늘따라 징그럽게 살을 파고드는 벌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식사를 하는 내내 소희의 이중적인 가사 활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지는 않는지, 알림이 울릴 때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지는 않는지. 하지만 소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지우의 네일 자셔츠를 칼같이 다려놓았고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배우인가? 아니면 내가 미친 것인가? 지우는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요도를 타고 흐르는 그 날카로운 통증 많은 거짓이 아님을 상기했습니다. 이 완벽한 연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결국 지우는 서재 깊숙한 곳, 예전에 한 선배가 혹시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조용히 연락해보라며 건네주었던 탐정사무소 강씨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연차를 내고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낚시터에서 강씨와 접선했습니다. 낡은 낚싯대를 들이운 채 앉아있던 강씨는 지우가 건넨 소희의 일주일치 동선 보고서와 사진들을 무심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전업주부치고는 동선이 너무 깔끔하군요. 문화센터, 마트, 집, 소름 돋을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어요. 강 씨의 거친 목소리가 지우의 고막을 긁었습니다. 지우 씨, 원래 꼬리가 너무 짧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잡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지우는 3년 전 끊었던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자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의 밑바닥이 보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한 이상 이제 예전의 평온한 남편으로 돌아갈 길은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우의 물음에 강 씨는 찌가 가라앉는 물결을 응시하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꼬리가 안 잡히면 몸통을 통째로 흔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우 씨, 진실을 마주한 뒤에 감당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이 바닥일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거든요. 지우는 대답 대신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몸속을 더럽힌 염증, 그리고 아내의 가식적인 미소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남자의 그림자, 이 모든 오염된 것들을 도려내기 전까지 지우에게 평온이란 사치였습니다. 조사는 지우의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더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퇴근길에는 소희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들고 갔고 소파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희는 지우의 품 안에서 천사처럼 웃었지만 지우는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머릿속은 다른 놈으로 가득 차 있겠지 라는 생각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밤마다 소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우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통화 기록, 메시지, 심지어 포털 사이트의 검색 기록까지 마치 누군가가 매일 밤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듯 흔적조차 없이 깨끗했습니다. 일반적인 주부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거대한 유죄의 증거였습니다. 지우는 어둠 속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의 종양은 항생제로도 치유되지 않은 채 점점 더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 웃고 있을 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나만 알고 있다는 고독함입니다. 지우는 이 고독을 복수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도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누군가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소름 돋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던 일주일 후 오전, 드디어 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조상님들이 괜히 한 게 아니더군요. 사모님, 멀리 안 가십니다. 지금 12층에 계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우의 집은 11층이었습니다. 바로 위층, 얇은 콘크리트 한 장을 사이에 둔 머리 위에서 소희가 다른 남자의 숨결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지우의 이성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지우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일어났습니다. 불륜 상대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니, 그것도 매일 발소리를 듣던 바로 윗집 남자라니.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성공한 본부장이 아닌 피비린내를 맡은 잔혹한 사냥꾼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12층의 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하고 비릿한 진실을 직접 단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문 뒤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야 이 충격적인 현장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강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박지우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지우의 인생을 비웃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지우의 아내 소희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장소는 멀리 떨어진 모텔도 낯선 오피스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우의 머리 위층 1204호였습니다. 지우는 강 씨의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태블릿 PC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우가 출근한 직후 주변을 살피며 비상계단을 타고 한 층을 더 올라가는 소희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눈을 피하고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꿰고 있는 그 치밀한 움직임에 지우는 전율했습니다. 저 얇은 콘크리트 바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우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조차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층 위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1204호의 주인은 김진우라는 이름의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분방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라지만 실상은 코인 투자로 운 좋게 거액을 만진 뒤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한량이었습니다. 지우보다 젊고 탄탄한 체격을 가진 그는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 커뮤니티 정모에서 소희를 만났습니다. 강 씨의 조사에 따르면 김진우는 전형적인 포식자였습니다. 세련된 매너와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으로 권태기에 빠진 주부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김진우의 SNS와 은밀한 사생활 조사를 통해 그가 소희 외에도 여러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놈이 바로 숙주입니다. 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진우는 자신이 만나는 여성들에게 성병을 옮기고 다니는 근원지였고, 소희는 그 배신의 대가로 병을 얻어 남편인 지우에게까지 옮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해가 가시나요? 내 아내가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다른 남자와 살을 섞고 있었고 그 대가로 성병까지 집으로 들여온 겁니다. 김진우라는 놈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에 파멸의 균을 퍼뜨리는 악마였습니다. 지우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강 씨가 건네준 관리실 점퍼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엔진처럼 요동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을 몰아넣을 시간이 된 것이죠. 잠입 작전은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강 씨는 김진우가 최근 주방 수정 고장으로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소희가 평소처럼 비상계단을 통해 1204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지우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서 그 더러운 누수의 원인을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지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강 씨와 함께 12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1204호 문 너머에서는 희미한 재즈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하고 우아한 선율이 지우에게는 지옥의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지난 7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은 영원히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오염시킨 악마들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강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아래층 배관 점검 때문에 나왔습니다. 안에서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올 것이지 왜 지금 와요? 잠시만요. 안에서 다급하게 옷을 챙겨 입는 듯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어록이 풀리는 철컥 소리와 함께 문틈이 벌어졌습니다.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거들먹거리며 나타난 김진우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즐겼을 쾌락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어깨로 문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당황한 김진우가 뒤로 낮아빠지는 순간 지우의 시선은 열린 안방문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우가 한 달 전 소희의 생일 선물로 사준 실크 가운이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아직 상황 파악조차 못한 채 멍하니 지우를 바라보는 소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이불로 몸을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지우의 눈에는 그 추악한 현장이 낙인처럼 박힌 뒤였습니다. 여보, 소희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우리 집 천장에서 썩은 물이 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몸에서 새는 거였더군. 그 더러운 성병 말이야. 지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소희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김진우가 뒤늦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들 뭐야? 주거 침입이야. 경찰 불러라고 소리쳤지만 강 씨가 단숨에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침대 위 소희와 바닥의 김진우를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는 김에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확실히 해야 하니까 증거 확실히 남기고 좋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7년을 믿어온 아내가 내 머리 위층에서 다른 남자의 땀냄새와 비릿한 욕망에 젖어있는 광경을요. 이 상황에서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지우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김진우의 얼굴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건드린 게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나 본데 틀렸어. 넌 지금 내 인생 전부를 건드렸어. 이 아파트, 네 차, 네가 가진 그 알량한 코인 계좌까지 내가 전부 다 말려 죽여줄게. 지우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택수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고 강 씨를 통해 김진우의 탈세 정황과 가상화폐 수익, 은닉 의혹까지 포착해둔 상태였습니다. 사냥꾼은 결코 성급하게 활을 쏘지 않습니다. 확실한 급소를 노릴 때까지 숨을 죽일 뿐이죠. 지우는 이제 이 더러운 침실을 떠나 더 차갑고 건조한 전장인 법정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름 돋으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이웃이 있지는 않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들리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가구 끄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우가 이 배신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도살했는지, 그리고 소희가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잔혹한 법적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 전용의 더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확인하세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청을 멈추지 마세요. 진정한 참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1204호의 육중한 도어록이 풀렸습니다. 박지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잔혹한 영화의 클라이맥스보다 더 선명하고 비릿했습니다. 문을 연 김진우는 상체를 고스란히 드러낸 채 수건 한 장만 허리에 대충 두르고 있었고 그의 뒤로 보이는 거실엔 금방이라도 욕망의 잔치가 끝난 듯한 정사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까 오라니까 왜 이제 와요? 김진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지우는 어깨로 문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집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당황한 김진우가 중심을 잃고 뒤로 나자빠지는 사이 지우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열려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우가 불과 한 달 전 소희의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최고급 실크 가운이 마치 벗어놓은 뱀의 허물처럼 차가운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지우를 바라보는 소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그 불결한 현장이 가슴속 깊이 낙인처럼 박혔습니다. 여보, 소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방 안에는 지우가 아닌 다른 남자의 비릿한 땀 냄새와 역겨운 욕망의 잔향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의 무게였지만 그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지우가 해외 출장길에 사다 준 명품 향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김진우의 것으로 보이는 손목시계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소희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관리소에서 나온 게 맞긴 하지. 우리 집 천장에서 썩은 물이 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몸에서 새는 거였더군. 지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하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성병 말이야. 소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성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녀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바닥에서 정신을 차린 김진우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주거 침입이야.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뒤따라 들어온 탐정 강 씨의 손에 의해 가볍게 제압당했습니다. 강 씨는 김진우의 팔을 가볍게 꺾어 거실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부르는 김에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확실히 해야 하니까 증거부터 남기자고. 지우는 냉정하게 휴대폰을 꺼내 침대 위에 알몸인 소희와 바닥에 처박힌 김진우를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지우는 카메라를 소희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듣고 있어. 내 몸이 내뱉은 그 끔찍한 통증으로 이미 충분히 들었지. 이 남자한테 오문 거니? 아니면 네가 이 남자한테 준 거니? 탐정 말로는 이놈이 숙주라더군. 너 말고도 이 아파트 단지에 다른 여자들이 줄줄이 비엔나라는데 넌 네가 이 남자의 유일한 애인인 줄 알고 실크 가운까지 입고 왔겠지? 이 폭로는 소희에게 그 어떤 매질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던 불륜의 로맨스가 사실은 불결한 전염병의 경로였다는 사실에 소희는 구역질을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내 머리 위층에서 다른 남자의 침대에 누워있고 그 남자는 수많은 여성에게 병을 퍼뜨리는 숙주였다는 사실을요. 지우는 침대 위에 자신의 성병 진단서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이혼소송, 소장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40평생 쌓아온 인내심이 밑바닥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바닥에 쓰러진 김진우를 내려다보며 구두굽으로 남자의 손등을 지그시 짓눌렀습니다. 네가 건드린 게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나 본데 틀렸어. 넌 지금 내 인생 전부를 건드렸어.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이 아파트, 내 차, 그리고 네가 숨겨둔 그 알량한 코인 계좌까지 내가 전부 다 말려 죽여줄게. 진정으로 무서운 복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정교하게 박탈해 나가는 것임을 지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옥의 한복판에서도 얼음 같은 이성을 유지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소희의 통곡 소리와 김진우의 비굴한 신음이 가득한 1204호를 뒤로하고 지우는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선 그는 복도 끝 창문을 열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로소 요도를 찌르던 자결감이 조금은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에게 법정은 이제 감정이 아닌 오직 서류와 증거만이 언어가 되는
잔혹한 전장이 될 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우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지우처럼 철저하게 법으로 응징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일이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천장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이 정말 단순한 발소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수는 이제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지우가 어떻게 이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소희가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지우의 잔혹한 참교육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김진우의 코인 계좌가 털리는 통쾌한 순간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을 멈추지 마세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지우는 이제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자신을 오염시켰던 종양들을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택수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와 함께 김진우의 탈세 정황까지 제보할 준비를 마친 지우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우가 던진 소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들을 파멸로 인도할 지옥행 티켓이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질 지우의 완벽한 법정 복수극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박지우의 인생은 새로운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본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고 한때 오염되었던 집을 팔고 도심의 세련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몸속의 균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마음의 흉터 위로는 단단한 굳은 살이 돋아났습니다. 완벽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화요일 퇴근길, 지우는 낯선 번호로부터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행간마다 배어있는 비굴함은 단번에 그것이 소희임을 알게 했습니다. 사죄하고 싶다는, 죽을 것만 같다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분노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을 본 것 같은 불쾌함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답장 대신 탐정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강 씨가 보내온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아파트와 외제차, 백화점 VIP 카드가 일상이었던 소희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골목까지 배어 나오는 동네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고급 세단을 골목 어귀에 세워두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소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시장통 귀퉁이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양파를 까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의 참패, 그리고 상간남 김진우에게 남은 돈까지 사기당해 날려버린 흔적은 그녀의 전신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단아했던 긴 생머리는 관리하지 못해 푸석하게 갈라진 채 대충 묶여 있었고 백옥 같던 손등은 거친 노동과 찬물 때문인지 빨갛게 터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의 구두굽 소리가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지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맞춤 수트와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녀가 한때 누렸던 성공한 남자의 아내라는 신분의 상징들이 이제는 그녀를 압도하는 위협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우 씨, 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더러워진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희의 눈에 찰나의 희망이 스쳤지만 지우가 꺼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진우가 다른 여자들과 찍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네가 선택한 가치였어. 소희야, 넌 그놈의 병균과 함께 내 인생도 공유했지. 내가 널 여기서 꺼내준다면 그건 내 인생에 대한 모독이야. 지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식모라도 하겠다고 매달렸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느끼는 그 비참함과 추위, 그건 벌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지은 집이야. 거기서 평생 살도록 해. 내가 겪은 그 통증을 너도 매일 아침 양파를 까며
그 쓰린 눈으로 기억하길 바란다.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울부짖는 소희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우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낡은 골목과 그 속에 파묻힌 여자의 초라한 실루엣을 보며 지우는 비로소 지옥에서 완전히 걸어 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과응보의 결말 뒤에 찾아온 누구에게도 오염되지 않은 자신만의 순수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고요한 평온만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